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저번 주에는 중간고사 보고 또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고, 저는 차 때문에 다행히 못 마셨지만은 못 마셔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정말로 입학하고 난 후에 처음 아닌가 싶네요. 얼굴 이렇게 다 공개하고 한 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아무튼 반가웠고요.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번 달에 또 한 번 또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중간고사 문제는 저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까지 해서 답안지는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 보니까는 중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실만 하겠죠. 들리는 소문에는 뭐 과제가 많다, 뭐 좀 시험 문제가 좀 그렇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학생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그 교수님한테는 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이번에만 좀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왕 들어온 거 그냥 자존심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학기 중간이 지났잖아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중간 지나보니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은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5월 첫 주입니다. 5월 첫 주고, 요즘 뭐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그러한 이제 환경의 변화가 많은데, 월요일날 제가 출근하고 밖에 나갔는데 마스크 안 낀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몰라. 마스크 끼라면 꼭 안 끼고, 벗으라고 하면은 또 안 벗고, 그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니까 밖에서. 그 대부분 지금 90% 정도는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저는 줄기차게 벗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변종이 생겼다고 하는데 긴장도 좀 하시고요. 이제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는 이제 꺾이는 계절 주차입니다. 1학기에 꺾이는 거죠. 9주차 10, 11, 12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번, 기말고사까지 하면은 수업은 한 5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측정에 대해서 했었죠. 측정하고 척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측정이라는 거는 뭐냐? 규칙에 따라 경험적 속성들의 숫자나 다른 기호를 할당하는 하나의 절차, 수치화시키는 거죠. 수치화. 체중계가 여러분들 몸무게를 나타낼 때의 그 수치를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의 정의는, 이거는 뭐 그런 거고, 측정 수준, 측정의 항목인 거 같죠? 명목 측정, 측정의 종류입니다. 명목 측정은 뭡니까? 성이나 인종, 그 다음에 종교, 정당, 출생지, 대학 전공, 머리, 이렇게 하나의 그 확실한 그 속성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1, 여성은 2. 자, 1이나 2를 그냥 가리키는 것이지, 이게 크다, 여성이 크다, 남성이 적다, 이러한 양적인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편리한 도구다. 명목 측정입니다. 명목 측정이 얘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변할 수가 없죠. 봄을 1, 여름을 2, 가을 3, 겨울 4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은 4다 그러면 겨울이라고는 다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숫자, 그걸 명목 측정이라고 하고, 서열 측정은
서열 척도라고도 합니다. 측정하고 척도하고는 거의 뭐 같은 숫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순서를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양적인 의미는 부정확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만족도가 4라고 해서 이게 만족도가 크다, 나쁘다, 작다 이렇게 막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의 만족도는 몇 퍼센트, 불만족은 몇 퍼센트 이런 것을 그 평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는 아니다고 생각하면 되고, 서열 측정이라는 건 순서를 정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열 순서상 질서를 갖는 변수, 배열 순서상 질서를 갖는 변수입니다. 측정해 보면 만족도, 여기 이거 4점이지만 여기에 이제 보통이 빠졌죠. 보통이고 그럴 때에는 뭐 5점 척도가 있죠. 5점 만족도라든지 학점도 A, B, C, D, E, F, 장애 정도 1급, 2급, 3급, 요즘은 뭐 여기까지는 중증, 여기 경증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장애 정도 이것도 서열이죠. 예. 순서입니다. 순서. 안 넘어가네. 이게 펜으로 하게 되면 넘어가질 않네요. 다음에 등간 척도입니다.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 그거를 등간 척도라고 하죠. 다음 비율 척도가 있네요.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에서 논의됐지, 사용된 숫자 혹은 범주가 절대적 혹은 자연적인 0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나타낼 때에는 특정한 수치가 없죠. 온도도 0도라고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기준점을 갖는 거지, 그게 뭐 이게 진짜 0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율을 측정은 범주가 절대적, 자연적 0점을 갖는 거를 비율 측정이다. 이렇게 해서 했고, 보면은 비율 측정에는 시청률이라든지 투표율, 가격, 무게, 저축, 출생률, 출생률 뭐 0.86%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수치를 많이 봤죠. 그래서 비율 측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척도네요. 리커트 척도의 대표적인 거는 리커트 척도입니다. 이거는 서베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리커트 척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서열 수준의 척도를 제공하고 있고, 리커트 척도는 총합평정 척도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점수가 그 사람이 제공한 응답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합이 평정 척도다. 하나의 총합평정 척도는 하나의 변수를 표현한다고 간주되는 여러 개의 질문 문항, 주로 한 5점 척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총합해서 측정값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5점 척도가 됐죠. 1, 2, 3, 4, 5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4점 척도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 리커트식 척도법은 다른 척도에 비해서 척도 구성이 간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면 사용이 가능해서 신뢰성도 대체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문항의 응답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등간 척도가 아니므로 주의가 요구가 되는 거죠.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는 인종이나 서로 다른 집단들을 분리해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 한 집단이 외부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척도 논리는 단순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점점 줄여 들어가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용이할 수 있냐? 뭐 오케이, 좋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도시, 이웃, 옆집, 또 거기 더 축소해서 만약에 자녀가 결혼하려면 허락할 용의가 있냐? 아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허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가더스 척도는 이렇다. 요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점점 치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가 있네요. 거트만 척도는 단일 차원 또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누적적 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지표들을 이용했다 보시면 되고, 어휘변별 척도는 1950년대에 개발됐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 대상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 측정법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톤 척도는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진 문항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순서에 따라 나열해서 등간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 서스톤 측정이고요. 오차, 측정 오차는 많은 측정을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측정 오차라는 것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의 진정한 값과 참값과 실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얻어진 측정값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값하고 오차가 실제 관측되는 그러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 오류가 있고요,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타당도,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에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하고 있고, 액면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조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랐는데, 액면 타당도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도구가 측정하는지의 문제와 관계가 아니라 조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도구가 측정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를 고려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주관적이라는 게 좀 중요하네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편향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용 타당도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타당도는 외부적 기준에 근거하는데, 어떤 도구의 기준 타당도를 평가할 때 외부적 기준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와 동일하거나 또 다른 지표라고 여기서 선택하는데, 요거는 예견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 대상 개념이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이나 가정을 토대로 이론적인 틀 속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을 구성 타당도라고 하고요. 신뢰도는 얼만큼 신뢰할 수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는 측정에서 무작위 오류의 양과 관련되는데, 측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무작위 오류는 작아진다. 신뢰도가 높으면 오류는 작아진다는 그런 얘기고, 이 도구는 크롬바의 알파 계수, 크롬바라고 합니다. 이거 알파벳 이렇게 써갖고 A 비슷하게 하는 거, 그거를 알파 계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0.6에서 0.8 이상일 때 그 척도의 신뢰도가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법, 신뢰도에는 이렇게 있고, 또 반분법, 그 다음에 대한비교법 두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측정법도 있는데,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요거는 제가 좀 잘 알아보라고 하셨죠. 잘 유념해 두시라고. 왜냐하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은 경우, 이거는 뭐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서는 이게 수치가 제대로 그 범위 내에 나오면은 채택, 안 그러면 기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신뢰도와 타당도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다. 그 측정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 같이, 이거는 뭐예요? 신뢰도는 타당도가 낮은 거죠. 타당도는 요 중간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다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채택.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기각이 되겠지만 연구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세 가지 경우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표본 추출의 개념과 목적, 표본 추출 관련 용어, 표본 추출 절차 및 대표성,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모든 측정을 할 때 모든 걸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게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조사론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개념과 목적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표본 추출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목적을 볼 수 있게 되고, 표본 추출의 개념과 목적을 알아보고 주요 개념들, 뭐 여기에 보면은 뭐 모집단이라든지 요소라든지 표본 추출, 표본 추출 단위, 표집 틀, 그 다음에 관찰 단위, 변수, 통계치와 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본 추출의 개념과 목적에 보면, 자, 조사 연구에서 연구 문제와 가설이 설정이 됐죠. 앞에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연구 문제는 뭐고 여기에 대한 가설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 설계와 측정 방법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표집을 통해서 자료 수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집단을 모집단, 엄마 집단,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 포엔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죠. 이 모집단 전체 집단을 다 측정하고 데이터화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모집단을 다 하면은 그만큼 신뢰도나 타당도는 업이 되겠죠. 최상이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모집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정 부분을 추출해서 하나의 표본 집단을 구성하는 작업, 이게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또는 샘플링, 표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플링. 자,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를 전수조사라고 하죠. 우리 뭐 혹시라도 뭐 차 결함 같은 거 있고 막 그럴 때, 뭐 만약에 산타페가 금년에 5월 달에 나온 게 결함이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표본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건 전수조사입니다. 전체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일 확실한 게 이거겠죠.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범위가 넓게 되면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조사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 현장에서 자료 수집은 전수조사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을 해야지만이 모든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과정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이죠. 일상적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학대받는 아동과 가해자인 학대 부모가 그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이때 학대받는 아동과 부모를 어떻게 전수조사해요?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는 뭐 에이즈 문제나 성폭력 문제, 이런 걸 전수조사할 수는 없죠. 노숙자 문제, 실천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연구 문제는 전수조사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조사에서는 연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 추출을 이용하는 조사가 선호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보다는 표본 추출을 이용한 조사가 전수조사보다는 어때요? 훨씬 경제적이죠.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100만 원 들 걸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10분의 1로 표집하면 10만 원밖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 조사가 대부분 지리적으로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수의 대상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연구를 행하는 것이 전수조사에 비해서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본 추출을 사용해서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최고겠죠, 신속이. 전수조사는 뭐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전수조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점은 장기간의 연구 기간 동안 연구 대상 자체가 변화하거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소멸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신뢰성이 좀 없어질 겁니다. 혹은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커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연구를 시작할 때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이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을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신속도 하지만 정확한 조사,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정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셋째로 이제 사회조사에 있어서 많은 경우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 전체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노숙자와 같이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가 부정확하다든지, 뭐 동성연애자나 범죄 집단의 구성원과 같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 범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같은 거 할 수가 없겠죠.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 대상자 전체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본 집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본 추출을 이용하는 조사가 선호되는 이유, 무엇보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전수조사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다. 또 연구 대상 전체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 모집단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체화된 연구 요소들의 총합.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엄마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총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자 하는 대상들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서 특정한 변수나 특성을 중심으로 조작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은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복지를 연구할 경우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2019년 현재 만 5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모집단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단을 정의할 때 자신의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라면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경계로 볼 건지,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볼 건지, 남양주면 남양주, 안양이면 안양,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볼 건지, 지역사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건지를 이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도시 전체를 지역사회라 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특정 생활 구역이나 행정지역으로 나누어진 것을 지역사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작을 하기 나름입니다. 조작적 정의를 하기 나름이에요. 또한 누구를 주민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거주자랄 건지, 주민등록부 기재자 등으로 할 건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연구 요소들의 전체 집합이 되는 모집단은 연구자의 이론적인 성격 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작적 정의로 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 모집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끝낼게요.